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역사는 대혁명 기간에 탄생한 공화정이 전통적인 군주제에 맞서서 확립되어가는 과정의 역사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집권으로 제1공화정이 시작된 이래 나폴레옹의 등장과 왕정복고로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고 7월 혁명이나 2월 혁명 등을 거치면서 19세기에 프랑스가 공화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9년 부르봉 왕조가 시작된 후에 200년이 지난 시점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고 자코벤과 지롱드의 국민의회를 거쳐서 3년 만에 왕정이 폐지되고 자코벤파 로베스피에르의 제1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 루이 16세가 처형되었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은 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죠. 그렇게 해서 1804년 제1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10년간 나폴레옹 전쟁이 발생하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최종적으로 유배되면서 나폴레옹의 재기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가 종료된 후에는 왕정이 복고되면서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추대되었습니다. 부르봉 왕조가 복구된 것이죠. 루이 18세는 대혁명의 성과들을 부인할 경우에 자신의 정권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프랑스 대혁명을 이어가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815년에 선거를 통해서 왕당파가 대거 의회로 진출하면서 혁명 세력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24년에 루이 18세가 사망하면서 왕당파의 수장이었던 아르투아 백작이 샤르 10세가 되어 즉위하게 되니까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샤르 10세는 대혁명 기간에 외국으로 망명해 있다가 대혁명이 끝나고 돌아온 귀족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경죄를 신설하는 등 왕권 신수설을 부활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혁명을 경험한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는 쌓여만 갔죠. 그러다가 샤를 10세가 1829년에 과격파였던 폴리냐크에게 내각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1830년 3월 의회가 이에 반대하면서 정부 불신임을 의결했죠. 이에 대해서 샤르 10세는 아예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다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이번에는 개원도 하지 않은 의회를 다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폴리냐크가 투표 방식의 개혁을 담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수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칙령이었죠. 어쨌든 만약에 칙령이 그대로 적용되어 의회를 뺏기게 되면 공화정을 다시 쟁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파리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혁명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거리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파리를 점령했고 샤르 10세의 퇴위를 요구했죠. 샤르 10세는 결국 도망쳤고 그의 사촌인 오를레앙 공이 루이 필립 1세가 되어서 즉위했습니다. 이렇게 7월 왕정이 들어선 것이죠. 다만 이 7월 왕정은 입헌군주제로 부르주아만을 위한 왕정이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7월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에 반하는 정책들이 더 이상 프랑스에서 쉽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혁명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물들이 이미 수십 년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에 뿌리 깊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혁명 성과들이 프랑스에 심어져 있었냐 하면 그것은 다음 챕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중세적 기독교의 잔재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민중들은 교회가 지배층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대혁명 기간에 역사상 보기 힘든 탄압을 받았습니다. 교회 재산이 몰수되었고 수도원은 폐지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상켈로트들은 십자가와 성인상을 부수고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성직자를 박해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일주일을 7일로 하는 교회력을 없애고 일주를 10일로 하는 공화력을 선포했습니다. 테르미도르 반동이니 방데미에르 쿠데타니 하는 말들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정교 협약이 체결되면서 교회의 지위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지만 주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국가 공무원에 편입되면서 결국 교회가 국가에 예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혁명을 상징하는 3세끼가 모자나 옷, 깃발, 책 등 다양한 물건에 끊임없이 등장하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혁명을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마리안느라 불리는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상도 등장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도 그런 결과물 중 하나였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대혁명이 낳은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예술이 공화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대혁명의 성과를 찬양하는 신문, 잡지, 소설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공화정이 왕정 못지않은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이 필립 1세는 즉위 초반에는 자신을 만들어준 부르주아 계층을 의식한 정치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귀족 편만 들게 됩니다. 그 출신 자체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부르주아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루이 필립이 이미 고령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사망하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오를레앙 공이 왕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42년에 오를레앙 공이 루이 필립 1세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루이 필립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전제주의자에게 정권을 넘기면 큰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전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7월 왕정을 비판하면서 전체 그 보통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수상이었던 프랑스와 기조가 유권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보통선거 요구를 거절했죠. 그리고 이어서 기조가 집회를 탄압하니까 1848년 2월 노동자와 학생들이 콩코드 광장을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월 혁명이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그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루이 필립 1세가 어린 손자에게 양위하고 영국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 후에 부르주아들은 의회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구성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시청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중정부가 구성된 것인데요. 1848년 4월 재원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온건파가 대거 당선되고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낙선해버립니다. 블랑키나 바르베스 같은 사회주의자들 나머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진압되죠.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은 이때 해체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공화제 헌법이 제정되면서 전과가 없는 21세 이상의 남성이 모두 선거권을 가지는 보통선거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약 24만 명에 불과하던 그 선거인단이 약 940만 명으로 대거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른 선거에서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이 증폭된 선거인단들이 선택한 인물은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옛 영광을 추억하던 프랑스 남성들이 루이 나폴레옹이 옛 영광을 다시 재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해서 1848년 12월에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 남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제2공화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헌법은 4년 단임제였기 때문에 중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루이 나폴레옹은 결국 쿠데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왕정을 거치면서 부르주아들에게 학을 뗐던 그 배신감을 느꼈던 파리의 그 노동자 농민들이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를 그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투표의 개헌이 통과되면서 루이 나폴레옹이 10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루이 나폴레옹이 자신감을 가지고 1852년에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95%의 압도적 찬성으로 나폴레옹 3세가 되어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제2제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정 초기에 나폴레옹 3세는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노동자와 빈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탈리아 독립전쟁에서 샤르드냐를 도와서 오스트리아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후기에는 잇따른 국제정책 실패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1861년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멕시코시티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가 미국이 멀로주의를 앞세워서 강력히 규탄하고 멕시코인들이 저항하면서 빈손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폴레옹 3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선거를 통해서 공화파가 대거 의회에 진출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나폴레옹 3세의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당시에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프랑스를 주시하고 있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격파할 전쟁의 적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8년에 스페인에서 혁명이 발생해서 이사벨 2세가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혁명 정부는 1870년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의 사촌인 레오폴트에게 왕위를 제안했는데 프랑스가 이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6세기에 합스부르크 가문에 둘러싸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레오폴트 공은 스페인 왕위를 어쩔 수 없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이것이 전쟁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왕위를 받아들인다 수락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자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독일의 비렐름 1세가 다시 수락을 철회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렐름 1세에게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이미 수락을 철회한 상태에서 이런 재확인은 그러니까 서면 재확인은 외교적인 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재발 방지를 확인하느냐 마느냐가 스페인 왕위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비렐름 1세는 바트엠스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프랑스가 베네데티 대사를 파견해서 비렐름 1세를 접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1세는 이 사실을 비스마르크 수상에게 전보로 알렸고 비스마르크가 전보를 수정해서 언론에 알리면서 양국의 국민 감정을 악화시켰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위키백과를 비롯해서 또 다른 책에서는 비스마르크는 전보 내용을 실제로는 거의 수정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알렸다라는 설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프로이센 국민들은 이 프랑스의 그 무례한 태도에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자국 대사를 내친 프로이센의 무례한 태도에 붕괴했습니다. 서로 다 붕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3세는 반전 여론도 있었지만 어쨌든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면서 1870년에 보불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나 군사력에서나 프로이센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스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나폴레옹 3세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프랑스 의회는 재정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제2제정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던 강베타가 임시 국방정부를 구성하고 공화정을 선포했습니다. 프랑스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화협상이 시작되었지만 결렬되었고 프랑스는 결사항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파리가 포위되었고 강베타는 기구를 타고 탈출해 투르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와중에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수립이 선포되었고 비렐름 1세는 독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일 후인 1월 28일 파리가 항복했고 외무장관 쥘 파브르와 비스마르크의 휴전협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베타는 이에 반대해 임시정부 대표를 사임했습니다. 새롭게 아돌프 티에르의 임시정부가 출범하였고 그는 독일과의 종전협정으로 알자스 로렌 지방의 할양, 50억 프랑의 전쟁 배상금 지불, 독일군의 파리 입성 등을 골자로 하는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 민중들은 붕괴하여 자치정부를 만들고 티에르 임시정부에 대항하였습니다. 이 자치정부를 파리 코민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이지요. 임시정부는 독일 제국의 도움을 받아 파리 코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파리 코민도 잔인하게 대항하였지만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이후 티에르는 재무, 행정, 군사개혁을 밀어붙였고 전쟁 배상금을 빠르게 갚으며 독일군이 프랑스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제3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의회 불신임을 받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마크마옹, 쥘 그레비 대통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강베타는 쥘 그레비 재임 기간에 총리가 되어 프랑스의 공화정을 확립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프랑스 제3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진 제4공화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를 복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했지만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남에 패배하며 물러나고 제5공화국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정리해보면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부르봉 왕조가 복구되었다. 부르봉 왕조가 혁명 이전으로 귀환을 노리다가 7월 혁명이 발생하여 부르주아 중심의 7월 왕정이 들어섰다. 이후 노동자, 농민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2월 혁명이 발생했고 제2공화국이 들어섰다. 이어서 루이 나폴레옹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황제가 되어 제2제정이 들어섰다. 제2제정 후기 보불전쟁 패배로 제2제정이 폐지되고 제3공화국이 들어섰다. 이렇게 19세기 프랑스 정치체제 변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